무게 가방에. 아이고. (1960년 7월) 남산고중을 졸업을 앞둔 이런 때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대동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Media reports say North Korea's acting ambassador in Kuwait, defected to the south over a year ago, has been living here with his family.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였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만갑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접촉을 뭐 1년 이상을 했는데 이렇게 모시기 정말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제가 알고 들어도 그 뉴스의 인터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을 저희 프로가 오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저의 장인어른과 그리고 장모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직 북한에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폐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김정은 정권을 등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점점 지금 미쳐가고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이만갑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환영합니다. 우선 안전대표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 그래서 편하겠네요. 상당히 뭐 인터넷도 하고 싶으면 하고. 검색을 뭘 해보셨습니까? 맨 처음. 처음에 아무래도 좀 흥미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드라마? 김종일이라고 쳤습니다. 대박. 김정일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과 자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나오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을 접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오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부터 하나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김정일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뭐가 나오던가요? 욕하는 거야? 우선 1942년으로 뜨더라고요, 생일이. 근데 저희 장인이 1941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하고 같은 나이가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42년으로 뜨더라고요.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다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더 흥미로웠던 거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백두미령 고향집에서 탄생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종교인데. 그래서 채 보니까 뭐 백두미령 고향집이 아니고 저기 러시아 국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알고 있던 그 고향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를 침으로써 출생의 비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2년 백두산 미령 출생이 아니고 사실은 1년 전인 1941년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의 근거지였던 브야츠크 병영에서 태어난 유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처럼 그냥 그죠. 검색어가 쭉 연동이 돼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희는 아마 다 알 거예요. 6.25 전쟁이다 하게 되면 저희는 북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6.25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런 거는 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이 문건들이 또 노출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실 아니에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북한 사회 지도층 엘리트도 6.25가 남측에서 치고 올라간 걸로 모릅니다. 엘리트신데. 모릅니다. 진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 검색을 했더니 쭉쭉쭉쭉 나와. 진실을 접했을 때 기분은 무엇으로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그런 기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런 것까지 다 소개내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승상했던
숭배했던 그 김씨 일가가 우리들 이렇게 걸려 먹어. 종교가 깨진 예, 뭐 이런 그 느낌이라고 할까? 예,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1등 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럼 만들 게 있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잊혀진 예, 잊혀진 건데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생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괄을 합니다. 찔렀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휘가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전일춘 30도시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야 돼요. 고구마 쌀래요? 그건 안 먹어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전일춘이 쌀이라고 해서 안 죽겠고.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믿었던 동료가 배신한 것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9년 2, 3월 달 경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인가 그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시외, 이 외곽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지 또 이사도 했다지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갔던 찰나인데 아마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마 말을 귀동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문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가족들한테 일절 비밀로 하시고요? 비밀로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현우 대사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의 정보력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이 전일춘의 딸 정도 되는 김일성대 경제학과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고위층 자제가 있으니까 누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불었대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검찰 조사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한테 이런 얘기했대 하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더구나. 그거를 알아서 캐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모님 갔다 와서 당신 이랬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네. 북한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정보요? 예,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8며칠까지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올 거야. 이거 유화작.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유는 근데 황당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빠릅니다. 2년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양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을 하죠. 뭔가 일이 터졌나? 그런데 평양에서 날라온 전보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래. 그런데 설명은 그랬어요. 유화 작품송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고 있는 유화 작품을 갖고 들어오면 양복 입은 새 유화를 들려서 보낼 테니 쿠웨이트 대사관의 로비에 걸면 된다. 대사가 직접 들고 오라. 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선전하고요. 출판 선전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는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이죠.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예,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치챌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눈치챌까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 들어오라.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아 나는 알지.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렇죠. 맞아. 도망가겠다는 걸 아예 사인을 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건 불보듯 명백한 거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지금 굳혔습니다. 이놈들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많이 연구를 했더니 공항으로 데려가서 공항에서 중국으로 북송시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속으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태우려고 하면 공항에서 내가 경찰을 붙들고 자빠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마지막 호소를 해서 난 끌려 안 가겠다 이런 하고 이 대구에서 뭐인가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그 기회를 노렸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나면 이제 경찰들이 오니까. 맞아. 근데 항상 가다 보니까 라오스 방향이더라고. 그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지나서 라오스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라오스로 넘어가서 북송하려고 하는구나. 가는 차가 공항 앞으로 가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차라리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게 하기 전에 차라리 이 땅에서 나를 편하게 죽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다고. 오히려 나 그냥 여기서 차라리 죽여줘. 끌려가면 개수검을 당하되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죠. 그 북한 실상을 아니까. 아니 사람이 오죽하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이 고통이 끝났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라오스는 다 아다시피 완전 침묵 국가거든요. 어느 정도나 그때 북한 주민이 한 수십만 명을 라오스로 이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북한을 라오스에 건설한다고 했댔어요. 이 정도로 북한하고 완전히 친밀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발한 게 북한에 맞은 경찰, 병원, 학교까지 다 지을 계획을 세웠던 나라예요. 이 정도로 북한하고 완전 친밀한 국가예요, 라오스가. 홍참사 가족이 그 대사관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이들이 어쩌면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그래서 홍참사 부부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차라리 이 차가 뒤집혀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아이들의 그런 그 죄값이 좀 약간 경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지 아들이 산다 이건데 당시 이제 홍참사 부부가 타고 가던 버스가 2년밖에 안 된 미니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새 차예요 이게요. 어차피 지금 그 차는 그 방콕을 지나가지고 라오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4차선 직선도로예요. 허벌판의 직선도로인데 갑자기 그냥 허벌판에 있는 4차선 직선도로에서 빵! 빵! 달리던 미니버스가 전복을 해요. 진짜 사고가 진짜로.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현실화된 것인지 기적과도 같이 차가 전복해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버스 사고거든요. 도로를 좀 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홍참사의 작은 아들을 태운 승용 차량이 앞서서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부부를 태운 미니버스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박됐고 양쪽에 보이부 요원들이 강하게 양쪽에 딱 나란히 라오스 국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 하나가 펑 하더니 미니밴의 타이어 하나가 빠지면서 차량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이어가 빠져요? 그러더니 차량이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전복되게 됩니다. 한 바퀴를 굴러서 도로 바깥으로 전복되게 됩니다.
유리창도 깨지고 썰루프도 열리고 급기야 이 안에 탑승했던 홍 참사의 아내가 버스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도로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버스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믿기지가 않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 북한 외무송에 있을 때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그런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쭉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은 그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서 나쁘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이 타이어가 계속 닳고 했는데 옛날에는 다 튜브를 연 그런 타이어였답니다. 하다가 이 튜브를 놓고 이제 가다가 이제 타이어가 이거 빵 하고 파수가 났다는 거예요.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가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지금 터진다고? 저도 안 믿겨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비관적인 거. 보이는 떨어졌고 어쨌거나 보이부는 저 안에 있고 그렇죠. 앞에 벤츠 한 대도 지금 또 타 있어요 보이부가. 그렇지. 참사님 그 아내분은 튕겨져 나오셨잖아요. 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사고인데 그렇지.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일단 홍순경 참사의 아내가 썰루프를 통해서 도로로 구른 상황이잖아요. 당시 홍 참사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의 손등과 팔 피부가 다 벗겨져서 피가 철철철철철 나는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사고가 이렇게 배형 사고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홍 참사 기억에 따르면 한 200명가량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보이보 요원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홍 참사를 포박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떨어져 있는데 포박 상태구나.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보 요원들이 경찰이 아닌데. 그렇지. 네. 눈치를 보다가 일단 홍 참사의 포박을 풀어주게 됩니다. 슬그머니.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차 출동합니다. 앰뷸런스까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삐뽀삐뽀 이렇게 앰뷸런스가 출동하게 된 상황이에요. 홍 참사가 딱 보니까 보이보 애들도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홍 참사가 이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슬금슬금 아내를 부축하더니 네. 홍 참사가 아내를 안고 슬금슬금 앰뷸런스로 잽싸게 뛰어듭니다. 앰뷸런스 문을 닫고 홍 참사가 고 호스피털 이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앰뷸런스는 아내를 태우고 병원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홍 참사가 아내를 부축해가지고 앰뷸런스에 탔죠. 그래도 최고 수준의 보이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딱 올라탄 거예요. 감시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셋이 인근 병원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태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또 그 결과 한국에서도 홍 참사 일가에 관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홍 참사님 부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아들도 되찾는 거를 좀 도와줄 수는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이게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지금 북한 대사관 안에 이제 옥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안에는 다 북한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태국 경찰도 이거 섣불리 이거 다쳤다가는 두 나라 사이의 그 외교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순경 참사가 태국 정부, 특히 태국 총리한테 손편지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예, 그리고 이게 홍순경 참사가 대체로 이렇게 영어를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글을 잘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말 한 뜸 하면서 제발 우리 그 막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국 총리도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그 쓰라린가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통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구하려는 그 간절함이 이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태국 정부, 당시 이제 태국 총리였던 추안 릭파이가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고 나서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은 제3자란 말이에요. 자국 영토에서 북한의 그 불법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추한 릭파이 당시 태국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홍순경 참사의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즉각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리고 대사관 철수시킨다. 다 추방하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소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 이외에 둘 수 있는 최고의 강수를 둔 거예요. 이거는 이 외교 아마 관계에선 외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진짜. 당시에 태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거든요. 태국 경찰이 체포해서 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는 자국 내에서 거죠. 벌어진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납치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태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뭐 또 내놓으라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 돌려줄 수는 없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옳다고 끝까지 변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막내 아이들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범죄인이고. 북한이요? 북한인들에게 납치된 홍순경 씨 아들 원명 씨가 태국 내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명 씨의 신병 인도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immediate release of Mr. Hong Won-myung, son.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태국이 고마워지지? 외무장관 되게 멋져요. 여름이가 태국으로 가야겠네.เลยคิดว่าแล้วกลายเป็นคนทรยศต่อชาติด้วยนะฮะอย่างนี้ผมไม่เอาเด็ดขาด Our country's economy, everything, this society will pick up within this year and pick up very, very quick, very fast. And I want to be a part of it.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만약 태국 사람이라면 입장이 이제 반반으로 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태국에서 납치까지 하려는 친구들인데 저 부모가 떨어진 18살짜리한테 무슨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 애 똑똑하던데? 제 얘기도 납득할 수 있지 않아? 그럼 부모의 선택이고 저 아이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아니까 도대체 부모와 헤어져 있는 동안 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너는 북한에 가야 돼. 너희가 안 가면 어떤 일이냐? 네 형은 뭐가 되겠느냐? 너 형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너 형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너 부모를 설득해라.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다음에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간에 지금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아이는 지금 언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론이. 북한 대사관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부모도 오게 돼 있어. 근데 네 태도에 따라서 북한에 데리고 갔을 때 살려줄 건지 죽일 건지 결정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님도 네 형도. 저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그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정말 흉악하죠. 흉악하다. 예, 저 흉악한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됩니다. 사실 뭐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되면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만약 저희 딸이 저렇게 했다면. 야, 그러면 아니 이대로 그러면 막내 아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홍순경 참사님은 그럼 이대로 아들하고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는 아들이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부모만은 알죠.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홍 참사는 걱정됐을 거예요. 태국 여론이 뒤바뀌면? 태국 정부나 총리 입장이 바뀌면 어떡하지? 걱정했을 텐데 전 진짜 태국 만세. 전 진짜 태국 만세. 태국이 저 100% 사실이 없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들을 부모랑 만나게 해라.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는 국교 단절한다. 돌직구예요. 묘하게 홍보가 이루어지네요. 아들을 부모와 만나게 하고 나서 진위 여부는 태국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지. 북한 니들 시끄럽다. 태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이번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네. 아들을 부모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홍 참사 부부는 아들과 떨어진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엄마가 아이고 머리만 컸지 애야. 그러니까 일하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한테 왔어. 나하고 집사람인데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었죠. 사실은 같은 방에서 둘이서 이 가운데 자리를 내놓고 자던 그 수술에서 그 서희가 꼭 붙들고 자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겠지만 너무나 눈물겨운 생활이었고 정말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정말 태어난 그런 기분이고 기적이다. 이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들이 좀 엘리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북한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 입장에서는 육국에 있는 외교관들은 사실 북한 외교관 중에서도 당성도 더 높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똘똘한 엘리트들을 육국에 배치해 놨더니 탈출한 거랑 더 뼈아픈 거죠. 와서 육국 회식 한번 해요? 제가 한국에서 회식을 한번 하려고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인 게 사실 이제 고위 공무원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 탈북 러시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사실 정권의 어떤 위기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점점 가속화될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많은 탈출을 결심하는 외교관이 늘어날 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해외 공관들을 철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도 한번 보시죠. 자, 기존 북한의 해외 공관은 총 53개였습니다. 보시면은 뭐 멕시코, 쿠바, 뉴욕에도 북한 공관이 있고요. 유럽 대륙에서는 뭐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에도 있고 뭐 이집트, 남아공 등에도 북한 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10월에 우간다, 앙골라, 스페인, 네팔 4개국 대사관이 철수했어요. 그리고 기니, 세네갈, 방글라데시까지 총 7개국에서 북한의 공관이 철수해서 지금은 46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와. 아니 북한이 이 해외 공관 철수하는 거하고 사실 이 북한 외교관들의 그 탈북 러시아하고 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제 외국에 나가면 북한에 있을 때하고 월급 주는 게 북한에서는 대사 외교 외무성이라 그래도 돈을 내화로 줘요. 근데 대사관에 나가면 외화로 주잖아요. 월급을. 그렇죠. 그리고 대사관에 나가면 돈 벌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외교관 면세품 팔아먹기도 하고 술 먹지 못하는 나라에다 술 팔아먹기도 재미나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북한에 그러니까 소환돼서 뭐 축소해서 들어간다. 대사관을 없앤다. 이러면 돈벌이 자체가 안 되거니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올 때 돈을 쓰면서 나왔는데 아직 그 플러스가 안 되는데 말도 안 할 대로 돈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또 야, 너 나가서 2, 3년 있었는데 왜 인사를 안 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를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원도 계속 늘고 있고요. 2022년에는 한 63명 정도 된다.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 우리 고양한 스님처럼 이 외교관이었던 분, 그리고 또 김광진 센터장님, 그리고 한진명 전 외교관까지 모시고 북한의 고위직들, 특히 외교관들의 탈출,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빵빵하다. 일단은 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한진명 선생님에게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그 북한에서 이제 그 고위 관리들, 특히나 이제 외교관이라고 하면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당성뿐만이 아니라 대우에 있어서도 그랬을 텐데 어떤 결심을 하시고 어떤 계기로 이제 탈북을 하시게 된 건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일 탈북하게 된 계기는 그 숙청을 피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나가자마자 장성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2월 달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안이 좀 그 장성택 그 가문하고 좀 가까운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보면 장성택이 원래 좀 북한 노동당 청년사업부 했고요. 그러니까 최영희가 중앙사업총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 밑에 같이 한 줄에서 금송학원이나 금송중학교가 있습니다. 네, 금성. 그 교장이 제 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한 손이 다니까 소위서 제가 듣기도 고려호텔 만장 가서 매일 술 먹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 명이서. 친해가지고. 근데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장성택이 할 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착 올라갔을 때인데 난 그 사람이 잘 나갈 줄 알고 거기다 줄을 댔죠. 편지를 쓴 거예요. 아이고 줄 댈 때는 건강도 봐야 돼. 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좀 참석해달라. 예.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북한 정보이송 고멸주가 들어온 거예요. 하고 베트남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말 들어보니까 지급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의 한조, 무슨 뭐 유럽의 한조 이렇게 쭉 파견인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라기나 자체 비판서 쓰고 그다음에 자수하라고 그러거든요. 몰당. 장성택이랑 그러니까 자수할 게 찾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수하지? 주관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부람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 고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르다가 뭐 어떤 사람은 뭐 TV를 봤다 그러고 주지국 TV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소기관도 하나 걸릴 텐데 한국 드라마를 대사관 안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대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보거든요. 네. 히스토리 뒤지거든요. 이게 보고 정치적으로 걸리지 않는 결함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베티베 1이나 베티베 2 TV를 봤다. 아니 그 박사님 그 자체 비판서라는 거는 그런 것 같은 거. 일종의 책을 하나 좁힌 쪽에 딱 내놓고 자수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장성택과 어느 정도로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거를 네가 생각해서 다 쓰라는 거야. 네가 돈은 얼마 보내고. 자체 비판서라고 할 수도 있고 자수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삼촌이 장성택 부장하고 같이 술을 먹을 정도니까 딱 타겟을 정해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지 우선 보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혹시 그 나오다가 다른 사람도 불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이 사람하고 같이 뭐 사실 장성택 부장에 대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 그럼 또 그 사람 또 붙잡아 놓고 또 자수서 씌우고. 나는 10족을 멸한다고 하더라도 난 똑같이 쓰겠다. 그래서 이 도둑놈 새끼 또 쓴 거야. 친척 중에 저런 분 있으면 너무 이게 10족이야. 딱 이거예요 지금 장성택 케이스. 10족이 뭔지 알아요? 10족도 있어요? 9족 플러스 하나 더 10족. 네. 친구까지 다 죽어. 친구까지 다 죽어. 연좌제네 이게. 연좌제예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장성택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였는데 사실은 털려고 들면 거기다 줄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죠. 북한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장성택 숙청시 멀타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럽에 있는 외교관들이 정말 공포에 휩싸였어요. 매일 누가 불려나가고 또 북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속으로 차라리 저 사람들 탈북 좀 하지 했던 생각을 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평양에서 멀타 출장 나온 사람들 얘기로는 평양시 전체 공기가 공포에 휩싸여서 그냥 싸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 멀타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냥 장성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송이 장 씨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불려 들어간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조사받으러. 아니 그 고영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장성택 그 경우에는 몇 쪽 정도로 보세요? 장성택하고 뭐 거의 사진 찍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14쪽 정도 되는구나. 장성택이가 이제 말한 것처럼 당 국제부에서 당 사업 시작해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40년 동안 김정일하고 같이 2인자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겠어요. 사진 찍고 밥 먹고. 싹 다 그냥 밥 먹고 사진 찍고 술 먹고 사진 찍는 사람들 다 본 것 같죠. 잡아가는 방식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석고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자로 해서 갔는데 석고댐? 예, 그 다리에 석고댐 하거든요. 석고를 여기다 석고로 붙여먹어요. 그런 식으로 잡아갔어요. 진짜 기부스를 시킨 적이 있대요? 전 말로만 들었는데 고영환 선생님 그때 세대 때는 기부수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부수 한 걸 봤어요. 저는 기부수 한 걸 봤어요. 에티오피아의 연애 그 있잖아요. 원예. 꽃 키우는데 기술자로 나갔던 사람이 망명을 해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그때 굉장히 친북적인 국가니까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 뽑아주지 않으면 당신하고 외교관계 끊는다. 근데 그때 무기 공장도 지어주고 막 좋을 때거든. 할 수 없이 내놨는데 나와서
여기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여기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온몸에 기부스를 하면 못 도망치잖아. 놀부야 뭐야.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 다리 기부스한 거를 제가 평양 순환 비행장에서 봤거든. 저게 에티오피아 원예 기술자 도망치려다 잡힌 사람. 수갑을 채우기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 환자처럼 데려가는 거야. 환자처럼 데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옥할집에서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에 있으면 퇴근이니까 퇴근 들어와서 술만 먹는 거예요. 또 앉아서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옛날에는 같이 뭐 미팅 가고 말하자면 뭐 가고 하는데 자기 업무에서 배제돼 가지고 무슨 CDR 것도 장성택이고 그 CDR 사진 이런 거 지우라는 거예요. 앉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이상하다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사관 가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베트남 비밀 경찰이 아니고 북한 대사관 안에 CCTV가 있어요. 안 전 대표가 보는 CCTV 있는데 안 전 대표도 자기가 다 못 보니까 마누라 아들까지 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앉아서 24시간.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CCTV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갈 때 살짝 그 나무 백양나무인가 큰 나무 망고나무에 있으니까 그걸 싹 에돌았거든요. 예. 그래서 에돌아서 싹 나왔는데 한국 대사관이 있었거든요. 그 롯데에. 그래서 거리야 한 차로 타면 한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쫙 하면 한국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서? 근데 뭐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이 반길지 안 반길지 모르잖아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내 전화기 번호는 원래 들어가자마자 베트남 메모송에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선구에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거. 다른 전화니까 길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거긴 옥수수 파는 그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달랬거든요. 달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현명하시다. 그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거예요. 아마 그 한국 대사관 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뭘까지? 뭘까지? 지금은 업무 시간이 종료돼요. 내일 업무 시간이 개시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가 나온 거겠죠? 그때는 자동응답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동응답기였겠지. 근데 황당한 게 좀 허무한 게 외교관이라는 신분도 못 밝히고 전화를 그냥 끊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탈북 시도 실패. 청문회가 없더라고요. 연기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저렇게 하니까. 업무 시간, 왜 업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업무 시간에 모르셨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업무 시간에는 업무 하셔야지 어떻게 그 전화해요? 대사관이 6시까지 일을 보니까 6시 끝나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기존엔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나갔는데 그렇게 상황이 맞닥뜨리는 아니 왜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업무 시간 끝나고 병원 가면 병원 문 닫았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지 지금. 인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집에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또 앉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다시 들어왔죠. 또 다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지.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타진만 하는 거죠. 지금 고선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야만 있다가 안 되겠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 같아요. 누가 지금 보여주고. 이제는 뭐 잠 안 오죠. 그러니까 졌어요. 그다음에 새벽 1시에 12월 27일이 됐어요. 그 헌법절이니까 업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날. 그날 택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택시를 한 2번 갈아타고 기사님한테 제가 호치민시로 가자 그랬어요. 엄청 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1,700km 정도 됩니다. 1,700km? 한 1,000불 주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100만 원, 130만 원. 1,000불 주니까. 택시비가. 그 사람 돌게. 왜냐면 그렇게 멀어요 원래. 택시가 이렇게 길어서 1,700km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호치민 쪽은 사계절 더운데요. 하노이 쪽은 사계절이 있어요.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식사를 시켰어요 제가. 갑자기 왜 가니까. 밥을 근데 배고프니까. 어떤 구분한데 난 잘 보여야 되는 형편이 됐거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밥 좀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치 구분한데 식사시키고 그다음에 나와서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자.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하고 다시 그 사람 택시기사 전화를 한 거예요. 번호는 항상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 그래서 딱 보니까 새벽 1시 반쯤 2시쯤 됐거든요. 가니까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전날 자동 닫기에 들어온 걸 듣고 비상근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군가 온다 하고 이제 다 조사를 끝내요. 어느 정도 정보력을 느꼈나?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이 어디서 땄는지 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영상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식당 가서 술 먹는 영상인데. 이렇게 그거 찍어서 그분들은 왜 안에 보여줬나? 와, 요게 지금 그거 안 하게 이제 정찰총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외교관 가짜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누구 누군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그래도 대단하네. 그걸 언제 다 옥수수 팔던 베트남 아줌마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자. 와. 다음 옥수수 스탠바이. 만약 거기서 안 들렸으면 다음엔 야구르트 아줌마 들어가. 그러니까 야구르트도 지나갑니다. 옥수수에 서서 옥수수 스탠바이. 이게 지금 외교관들이 좋은 정보 킵. 사실 그 한진명 선생님 그 탈출이 얼마나 그때 이슈화가 됐냐면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트남 주재 북 외교관 망명, 북한 당국 추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때 다 아시겠지만 외교관들은 그 정상적으로 집에 가져갈 집을 하나하나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쭉 마련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뭐 제습기, 북한엔 제습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했댔는데 하나도 못 갖고 나왔거든요. 아니 지금 탈북하는데 그게 제습기를 들고 어떻게 가고 아니 그게 다 피한 딸이잖아요. 금괴라면 모를까. 내가 여기서 느낀 건데 어떤 유명한 외교관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면서 컨테이너로 붙이고 자기는 뒤따라가 온 사람. 컨테이너로 붙이고 자기는 뒤따라가 온 사람. 기사짐 붙이고. 대박이다. 내가 지금 한숨 이게 지금. 대박이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 세탁기랑 다 이불이랑 컨테이너 다. 기사비가 다 보내고. 컨테이너로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오신 거예요. 이야. 컨테이너가 뭔지 알지? 대박. 아니 이런 경우가 있대요. 중동 어느 나라에 있던 외교관인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삿짐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뭔 소리냐? 나는 지금 사진 한 장 못 가지고 나왔는데 그치. 이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주소를 어떻게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통일부 앞. 대한민국 통일부 앞. 통일부 앞. 최고다. 그래가지고 통일부에 이삿짐이 왔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인천항에서. 누구야 왜 이삿짐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분이 듣고 이게 국정원에다 연락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까지 온 거야. 그래서 가서 짐을 가서 찾아왔어요. 소파까지 다 가져왔어요. 소파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야 외교관들은 다르구나. 하는 게 달라요. 자, 한진명 선생님처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건 뭐 용기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니까. 하늘 구멍처럼 좁아지고 있다. 외무성도 그에 따라서 기구가 축소되는 거야. 그러면 외무성에서 나가면 출판사 가든 어딜 가든 갈 거 아니야. 뭐 하나 걸린 거 있으면 시골의 노동자, 임산사업소 노동자 같은 거로 가고 그럼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무릅쓰고 내가 들어가서 잘못되면 노동자로 가면 그 집은 어차피 망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구나. 아까 한진명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잡혀서 들어가나 내가 도망쳐서 들어가나 가족이 받는 처벌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 새끼 잡아먹는다고 망둥이가. 북한이 들어오는 가족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좀 대해줘도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면 그래 들어갈래. 이러는데 내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똑같은 가족이 받는 처벌은 똑같잖아. 연자제로.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야. 북한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치. 왜냐면 이제 북한이란 나라를 떠나서 내가 이제 뭐 대한민국 뭐 굉장히 뭐 이제 경계심 뭐 둬야 되는 적국이고 적국의 사람들이고 아무리 세뇌를 받았어도 내가
나와서 나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준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한번 말을 섞어보면 세뇌가 깨지거든요. 식당에서 3년을 일했는데. 말도 안 돼요. 정말 제가 막 아플 때 약을 지어왔던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분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게 흔들리는 게 뭔지 알아요? 뭐? 북한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물을 내리면 물이 안 내려와요. 왜? 내려와. 너희 집은 내려왔잖아. 우리 집은 안 내려왔거든. 평양하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머리를 감았는데 내 머리에서 이 케라시스 향수 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다시 맡을 수가 없어. 너 이거 견딜 수 있겠어? 그렇지. 린스 없고. 예. 말도 안 돼. 거기에 흔들려서 나는 이거 평생 쓸 것이다라는. 사실은 저게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남북한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다가 좀 잘 살게 됐는데 맞아요. 그다음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다시 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걸 얼마나 두려워해요. 맞아요. 샴푸 때문에 탈북 이건 그렇게 되죠. 저도 북한에서는 항상 한국 신문당 다 보거든요, 외교관은. 그럼. 신문 다 보고, 그치, 다 보지. TV도 CNN, 뭐 BBC 다 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굴로써 느낀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여기가. 베트남은 퀴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베트남 하노이 와, 밤 되면 장관이죠, 장관. 근데 이게 사실은 모스크바 공항 탁 내리면 쉐르메티브 공항 내리면 카트가 다 삼성이잖아. 그러니까 맞네요. 이게 삼성. 딱 뭐 베트남 공항에 가면 탁 내릴 때 이제 효성 크게 효성 써요. 예, 효성 쓰잖아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시같이 찔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삼성 거에다가 카트에 안 싣고 짐을 끌고 다닌 거야. 밀고 끌고. 삼성이 높이 이삿짐이 많으니까. 자존심. 근데 하다 보니 북한 관리들이 보다가 관리자들이 그냥 실어라. 그냥 카트에다 싣고 그 어차피 그냥 두고 갈 건데 이러는 거잖아요. 저 같은 외교관 할 때도 북한 사람은 이제 명절 때 구구절 뭐 공화국 창건일이나 1월 1일이면 인삼술. 근데 인삼술도 잘 못 만들어서 인삼술이 증발해서 새서 한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뚜껑을 뜨거운 물에다 싹 적시면 뚜껑이 늘어나서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 술로 그걸 채워. 어머, 그리고 그걸 뚜껑을 비닐 뚜껑을 다시 씌워서 찬물에다 갖다 대면 딱 붙어. 우와. 그걸 가지고 대박이다. 달려가라 가지고 다니는데 아, 한국은 승용차 주고 구급차, 앰뷸런스 현대 구급차 주고 우와. 마오쩌둥, 레닌 어머. 이러면서 우리를 놀려요. 널리지.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이랑 확 마오쩌둥, 김일성이랑 확 김일성 말해쇼 김일성 이러거든. 그러면 에이 마오쩌둥 이씨 확 이래. 그러니까 나갈 때 대사관에서 나가면 떼고 싶어. 차 그 앞에 문 뜨르르 닫힐 때 대사관 문 닫고 나가거든요. 저장할 또 그래서 그 밑에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또 이걸 달고 나오고. 아니 우리 스님도 한신경 스님은 배지는 베트남에서 하고 다니셨죠? 처음에는 저도 하고 다녔어요. 처음엔 모르고. 맞아. 처음에 모르고 하죠. 근데 처음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맞아. 그다음에 자기도 의식하면서 오대 가면 또 불편한 거예요. 오대 가면 맞아요, 불편. 뭐 어디서 왔나 하면 코리아 하는 거예요. 둘이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코리아. 우리도 그랬어. 코리아 그러니까 앞에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싸웠어.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스 하게 되면 야 너네 얼마나 힘드니 불쌍하게. 야 너네 얼마나 힘드니 불쌍하게. 우리 미사일 얘기만 하고. 너스 하게 되면 공짜로 맥주랑 사주는 거야. 맞아요. 진짜 너스 하면 무슨 뭐 사줘요. 싸웠어. 너스 하면 사주기는 뭐 안 사주고. 야 그치. 불쌍하구나. 너 누가 그런다고요? 베트남 일반 국민이 그러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진짜? 진짜 그래요. 저희 캄보디아도 그랬어요. 왜? 지나가다가 단체로 이제 외출을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 애들이 이게 원래 이게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감춰요. 다 떼서 하고 떼고 나가는데 막 오면서 막 꼬레 하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꼬레야라고 이제 코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사우스에 널스 이러면 우리 야 코리아 is one, 야 코리아 is one, 야 코리아 is one, 야 코리아 is one.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이러면 뭐라고 코리아 하면 그랬지. 딱 와서 그 자리에서 아줌마
안녕이래요. 만약에 내가 사우스라고 맞아. 하잖아요. 그러면 언니 이러거든요. 언니 막 이러는데 코리아즈 원 하니까. 코리아즈 원. 사우스 코리아는 굳이 나가서 코리아에서 코리아 안 원을 하지. 안 하고. 맞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 분들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상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북한이라는 걸 밝히는 게 창피할 정도면은 정말 정말 부질없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자괴감 들죠. 그렇죠. 사실 해외에 나가서 북한 현실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 평양시에 있거나 뭐 그런 있으면은 오히려 북한 사정을 잘 몰라요. 그거 막 원조 받으면서 그 어린애들 영양실조 사진들 나오잖아요. 일부러 보여드려. 동영상. 그거 평양에서 좀 보기 힘들거든요. 평양시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면은 그런 것들 해외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고 좀 부끄럽죠, 창피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또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어른들보다 이제 세뇌 교육도 좀 덜 받고 했으니까 자유롭잖아요. CD, 영화 이런 거 막 보고 학교 가서 뭐 학생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말도 금지된 얘기 막 하고 뭐 김정은 독재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르던 거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탈북하는 자녀들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 데리고 나가면 3, 4년 있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되고 크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전문이 와요. 또 소환된다. 그냥 안 갈래요, 아빠. 나 여기서 그냥 대학 나오려고요. 모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밥 먹는데 아빠 우리 친구들이 저 김정은 보고 미추왕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6개월, 1년 만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얘가 종합대학이든 어딘 들어가서 외국에서 김정은 보고 미추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하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데리고 다닐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오늘 외교관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야 이놈아! 라고 혼낼 수도 없잖아. 혼내는데 걔가 말을 듣다 이미 머리가 다 변했는데. 어떻게?